네,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네요. 3. 시민법에서 사회복지법으로 전환, 요 중에 1. 국가 형태의 변화, 이런 어떤 주제예요. 여러분들, 요 시민법 동그라미 치시고요. 시민법이라는 건 아까도 어떤 건 개인의 초점을 굉장히 많이 뒀죠. 개인의 초점. 사회복지법. 국민의 사회복지, 공공의 초점, 사회복지 또는 공공의 초점. 여기 빈 공간에 별 표시하시고요. 근대 시민 국가는 왜 이렇게 사회복지법으로 전환이 되냐면, 근대 시민 국가는 국가의 발달 단계 관점에서 볼 때 부르주아지, 프롤레타리아, 이런 얘기야. 부르주아지, 유산자, 가진 사람들, 부자 한마디로 부르주아지. 이것도 여러분들 좀 이제 대학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복지가 사회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학 제일 관련이 많은 게 심리학. 실천론 쪽에서는 심리학. 알아야 돼요. 어색하지 말고, 그거를, 무슨 소리야, 이렇게 촌스럽게 하지 말고, 유산자 계급, 이렇게 이해를 딱딱 하셔야 된다는 이거죠. 아시겠죠? 부르주아적 민주국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부르주아지, 동그라미 치시고, 가진 자, 동그라미 치고, 가진 자, 유산자, 많이 가진 자, 그리고 계급적으로 돼야 한다. 근데 시민국가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공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죠? 이런 것들을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어떻게 평등하고 형평성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법으로 전환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첫 번째, 자본주의 경제가 독점화되면서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그동안 방임적 입장을 취하고 있던 국가가 새로운 국면의 조종자로서 역사의 정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게 사회법이죠. 사회법. 또 사회법 안에서도 어떤 거? 사회복지법. 요 밑에 한번 볼게요. 법치국가의 자유주의적 지향이 가져온 사회문제는 행정부 우위의 행정국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행정국가 법무선에서 자유주의적 지향, 그러니까 뭐 개인 중심이고 다른 사람 피해를 보든 말든, 그죠? 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 안 배려한다? 안 배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해먹는 거야. 사회적 약자는 약자 나는 대로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빈곤하게 해서 살아야 내가 잘 살죠. 요번에 최저임금 얘기가 딱 나왔어요. 저는 찬성하죠. 해야죠. 얼마나 열악한 어떤 환경에서 일하시고 그거밖에 못 받고 이러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데 조금만하게 저희가 수영장 이렇게 사우나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만하게 소규모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굉장히 반대하더라고요. 최저임금. 왜 반대하냐 봤더니 못 살겠다라는 거, 자기들. 이득이 안 나와서 못 살겠다라는 얘기예요. 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현대 자동차 직원 예를 들어요. 한국타이어 공장에 다니는 직원들 예를 들어요. 거의 1억에 육박한대요, 연봉이. 근데 그런 사람들 몇 명이나 되냐는 거야. 그 사람들은 최저임금 적용 안 받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4개씩 5개씩 안 되는 이런 분들 얘기를 하는 거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말 섞어봐야죠. 할 말이 없어.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냥 말았어요. 그 다음부터 얘기를 잘 안 해요. 이런 어떤 문제들은 행정부가 아주 중심이 되는 행정국가 동그라미 치시고, 행정국가 업무 처리의 체계화, 정량화, 통일화, 행정적으로 체계, 이게 그
그게 행정이죠. 체계에 있게 일사분란하게 원리 원칙적으로 등장시켰고 이것은 복지국가가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어떤 행정력이 수반이 되고 강화가 되니까 복지국가가 원활하게 되는데 굉장히 디딤돌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아까 여러분들 시민법, 사회법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여기 시민법 또 사회법 요거 이제 두 개 가지고 비교를 할 건데요. 2번 또 밑에 3번 사회법. 요거는 시민법 사회법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시험 내겠습니다. 체크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아마 기말고사 한 번만 볼 것 같은데 요거는 여러분 시험 내겠습니다. 시민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야지 사회복지법이 이해가 되지. 시민법 여기 시민법 동그라미 치시고요. 만민평등, 계급타파, 선거권 부여, 화살표 뭐예요? 개인의 인권 중심. 개인의 인권 중심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다 묵살됐었다는 얘기예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자본주의 사회, 즉 시민사회가 성립되고 시민법이 출현하였다. 그래서 최소한이었던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 인권 이런 거 좀 출현하였다. 시민법은 자본주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하는데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는 대응이 나타났고 자본주의 체제의 수정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 원칙 세 가지 여러분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볼게요. 첫째, 동그라미 치시고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서 이 원칙은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이라고도 말하는 것이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인정해줘야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만큼 벌었으면 그 인정해줘야죠. 각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배권 인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메모, 각 개인의 재산에 대해 절대적 지배권 인정. 각 개인의 재산에 대해 절대적 지배권 인정. 내가 좀 못 살았는데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산이 조금 집도 하나 더 살 수 있고요. 조그마한 집도 하나 살 수 있고요. 제가 식당을 내가 김밥 전국을 좀 하고 있어요. 김밥 전국하는데 잘 돼. 열심히 어서오세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돼. 그래서 2호점도 내고요. 3호점도 내고요. 이런 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자본주의의 어떤 논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과도한 경우가 있죠. 물어봐시고 다 내 거야, 다 내 거. 다 내 거. 집이 막 10채고, 20채고, 막 30채고, 40채고, 그것도 빌딩으로만. 이거는 곤란하다. 그때는 어떻게 제재합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서 세금을 더 물게 한다든가 이게 그래도 형평하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하죠. 그래서 결론은 어떤 것들? 결론은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어떤 결과도 좀 초래하고 이런 어떤 단점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해요? 사회법에서 이렇게 또 막죠. 둘째, 계약 자유의 원칙. 저는 사용자와 사장님과 어떤 거 나는 노동력 제공해요. 난 저는 이만큼 일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학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학교 총장님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1년에 얼마씩 이제 연봉 이렇게 계약하거든요. 저는 주는 대로 같이 계약하는 방법도 계산하는 방법도 모르니까. 하지만 저는 이만큼 내가 학생들 가르치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그 대신 어떤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만한 어떤 대가 임금을 지급을 하죠. 이런 거 계약자유 원칙, 이렇게 자유롭게 이런 것들은 과거에 어떻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단점이 어떤 게 있냐면 불평등 계약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등 계약. 아까 얘기했던 최저임금으로 막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사회법에서 막죠. 노동법으로. 셋째, 과실 책임의 원칙.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 노동자가 근로자가 다쳤어요. 내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안전시설을 좀 해놓고 일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일례를 들자면 소음이 좀 심한 데인데 우리 직원한테 소음 방지용 기망해를 하게 하고 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반 장치를 좀 기계에다 좀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 그걸 내가 인정했을 때, 내가 사용자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을 때, 이때만 어떤 거예요? 치료도 해주고, 예, 생활비도 주고, 아픈 동안에 이게 과실 책임의 원칙. 이것만이라도 전에는 없었던 거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데 과실 책임 원칙이 이때 시민법에는 그나마라도 인정했으면 그건 보상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법. 예. 시민법과 사회법은 사실상 어떤 거예요? 상당히 좀 상반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복지법은 어느 쪽에 더 좀, 유사해요? 어느 쪽에 포함이 돼요? 사회법이죠. 사회법. 그죠? 사회법. 공공의, 막 이런 어떤 거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법리는 전체 공동체의 안녕을 추구하는 법리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예. 제가 만약에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집을 막 이렇게 사가지고 건물을 막 사가지고 새 들어오는 사람한테 월세를 너무 많이 막 악랄하게 막 받아요. 악덕업자같이 받아요.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걸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어떤 감시도 하고요, 고발도 하게 만들고요, 그런 재발장치를 만든다는 얘기죠. 첫째, 소유권의 사회성이다. 이는 시민법의 소유권 절대 원칙에 대한 수정을 의미하며 소유권의 행사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견지에서 필요한 제한과 구속 받아야 한다. 메모 한번 해볼게요. 자본의 무제한적 독점 제한. 자본의 무제한적 독점. 제가 막 문어발식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화살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개입. 쉼표. 사회의 자유주의 논리에 무조건 맡기진 않음. 여러분 그 탈무드인가? 그 책에 이런 거 나오죠. 99마리 양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 가진 사람 거 어떻게 해요? 탐해요. 가지고 싶어 해요. 욕심내요. 뺏으려 해요. 힘없는 사람 거예요. 일례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런 논리 아닐까요? 이거 너무한 거야. 뭐 소유권 좋습니다. 자유주의 좋습니다. 이마트가 그렇게 많죠. 좀 대전은 좀 특이한데 저는 홈플러스 고속버튼을 홈플러스를 좀 자주 봐요. 이마트도 조금 어두침침해. 그리고 이게 차가 올라가는 게 조금 꼬불딱꼬불딱 막 좀 그렇고 차를 가져가면. 근데 홈플러스 조금 화나고. 그렇다고 저 홈플러스 홍보용은 아닙니다. 가면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홈플러스도 그렇고 제가 알고 이마트도 그렇고 다 삼성 계열이잖아요. 많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버는데 꼭 굳이 동네 이마트 편의점 홈플러스 편의점 그걸 맡으면 될까요? 그 슈퍼마켓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 죽어요. 옆에 조그마한 뭐저 슈퍼마켓 있으면 거기 가나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큰 그래도 동네 슈퍼를 가죠. 물건이 일단 많으니까 거네. 그래서 이거 국가에서 제재한 게 뭐예요? 소상공인들 사리고 뭐 하라고 2주에 한 번씩 휴일에 쉬라고 그러죠. 못하게 하죠.
2주일에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해야 돼. 근데 또 그렇게 그런 논리로 가면 또 거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 또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이런 또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 적절하게 어떤 것들 제약해야 된다는 얘기야. 둘째, 계약의 공정성이다. 예, 계약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불공정한 어떤 계약을 한단 말이야. 특히 누가 손해를 많이 봐요? 누가 불이익을 많이 봐요?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의 근로자가. 여러분들 저하고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봤죠? 분시자살하죠. 안 되니까. 휴일도 없어. 하루에 막 16시간 아니면 올데이 막 그 뭐예요? 그 타이밍이라고 막 그 주사, 잠안 오는 주사 맞고 막 결핵 걸려가지고 피토하고 죽고 이런 막 이거 안 되잖아요. 계약 자유는 좋은데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한다는 얘기야. 이건 사회법입니다. 세 번째, 무과실책임이다. 책임이 있든지 없든지 아까는 어땠어? 책임이 있을 때만 치료받고 보상해주고 이거는 뭐예요? 사회법에서 아니라는 거야. 어쨌든 다쳤으면이야. 근데 뭐 인정을 하든 말든 간에 뭐 잘못해서 어쨌든 이 사람 다쳤어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 치료받아야 되고 보상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메모 좀 해주세요. 셋째 요 바로 밑에 공간이 있으시면 빈곤 문제가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동그라미 1 과거에 땡땡 누구의 책임? 개인의 책임. 동그라미 현대 땡땡 사회법 하에서는 누구의 책임? 사회의 책임. 사회법 하에서는 사회의 책임. 인정? 화살표 사회보장법 쉼표 사회복지서비스법 중심으로 전개돼. 여러분들 잘 이해되세요? 설명 그래도 이해 잘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PPT. 그럼 이걸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법, 사회법 여러분 시험 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좀 잘 보시고요. 이건 여러분들 한번 좀 볼게요. 이걸 그런 어떤 이론가들이 이렇게 나뉘는데 저는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민법과 사회법의 상호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상호 어떤 거예요?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어떻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게 보편적인 어떤 게 아니니까 이렇게 보수되고 개선되고 보완되고 수정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첫째, 시민법과 사회법이 각자 고유한 원리에 따라 성립됐지만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조화론적 관점이다. 시민법에서는 그때 시기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잘됐다고 생각하고 사회법에서 또 이렇게 해보면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장단점이 있죠. 실제로 다 밀접하게 또 따져다 보면. 둘째, 사회법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사회법 그러면 실제로는 건 어떤 거예요? 자본주의 논리하고는 대립되는 법이에요. 사회법이. 자본주의라는 건 뭐예요? 자유, 개인 이런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수영장 사우나 세상에 최저임금 얘기가 나오니까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국가가 개입하고 이분 보니까 6.17 대책 나왔고요. 7.10 대책 나왔죠. 이분 보니까 이제 다주택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또 막 싫어하더라고. 문재인 정권 막 하면서. 별로 말 안 했어요. 저는 요번에 이사 가면서 대출받고 또 그렇게 가야 되지만은 이분 보니까 그게 또 있는 거야.
집이 이제 몇 채 있는데 이분한테는 개인적으로 손해가 지금 있게 생긴 거예요. 그럼 이게 민주주의냐 뭐 이러면서 또 따지더라고. 민주주의라는 것도 뭐 개인주의, 개인이 뭐 자유 막 이런 것들. 집이 이 10채든 20채든 30채든 40채든 그럼 왜 세금을 갖다가 때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그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주택 부분이라는 거. 내 생활 공간, 이 주택 부분 갖고 스트레스 받고 2년 살았는데 1억 더 내놓으세요. 전세가 얼마나 그걸 죽어나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그냥 저기 아파트 아니면 막 내 집 살려고 해. 조그마한 거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좀 더 열심히 또 벌어가지고 또 뭐예요? 그만하게 또 이사가고. 나중에 여러분들 좀 기회 되는데도 뭐 주택 외국의 어떤 주택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나라랑 확 다릅니다. 유럽 국가들하고 확 다릅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시달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도 싫어하더라고요. 사회법과 시민법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려는 어떤 거다 갈등론적 두 가지. 두 번째 갈등론적 관점이다. 사회권은 자본주의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시정 노력의 결과가 맞죠? 맞죠? 제일 이해되는 건 저도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 속성과 대립되고 보았던 것이다. 이걸 보완. 그래서 사회주의죠. 그래서 사회라는 사회복지라는 게 그래서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먹혀요. 그 대신에 후원금을 낸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자선행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근데 복지를 이렇게 뭐 내 걸 이렇게 내가지고 같이 막 나누고 내 살다 이거는 별로. 셋째. 사회법은 시민법에 대해 역사적 연속성을 공유하면서도 대립적 속성을 띠고 있어 양자의 관계를 변증법적 관점, 요 실제 변증법적 관점, 요 메모 실제 속에 모순 구조가 존재를 하고 이 모순을 부정하려는 특별한 논리. 이 모순을 발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점에서 보아야 변증법적 관점이다. 사회법을 인식할 때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법 질서의 변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뭐 과제는 여러분들 안 낼게요. 그리고 3자리 고령화 관련된 동영상이나 같이 한번 첨부해서 좀 보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 뵐게요. 감사합니다. 인구 100명 가운데 노인이 7명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명 이상일 때 고령, 20명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인데요. 우리나라는 고령화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일본보다 10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으로 보자면 2015년에서 2050년까지 일본보다 1.7배 이상 빠르게 늘어나 2050년에는 일하는 사람의 비중과 노인의 비중이 거의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30년간의 고령화 심화,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KDI는 2017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기준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앞으로 30년간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먼저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7년을 기준으로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경제 성장률은 2020년대에 2%를 기록하고 2040년대에는 1%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낮아 여성의 참가율이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적은 스웨덴의 고용구조를 적용해 봤지만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고용 구조를 적용했을 때도 성장 추세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진국의 고용 구조를 적용해도 성장 추세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생산 가능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도 퇴직하는 고령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줄어드는 노동 공급을 만회하는 게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성이나 청년 등 대체 노동력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이 없는 한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없애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통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참가율은 스웨덴만큼, 남성은 일본만큼 높이는 노력과 함께 고령층 참가율은 한국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 세대의 경제활동 참가는 경제 성장 하락을 완화할 뿐 아니라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고령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고령화 대책의 기본 방향은 고령 세대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 외에 그 이상의 효과적인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령 노동을 활용하는 방안에는 많은 선결과제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정년 제도를 개선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임금 체계도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해서 단순히 부양 대상이거나 잉여 인구로 보는 사회적인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령 세대를 새로운 생애 단계로 설정을 하고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생산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여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 노동 시장은 양에 비해서 질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퇴직에 직면한 베이비붐 세대는 그 이전의 고령 세대에 대해서는 학력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령 노동 시장에서 이들의 고용 가능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장년 이후에 경력 전환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 평생교육 체계하고 직업훈련 체계를 연계해서 제공하는 방안에 보다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